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더 AI 구아영 기자입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우선 바쁘신 와중에도 이번 행사를 위해 이곳까지 찾아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참석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사는 새 정부에 바라는 대한민국 AI 미래라는 주제로 AI 미래를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더 AI 창간 5주년 출판 기념회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올해로 창간 5주년을 맞이한 더 AI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황민수 더 AI 대표이사가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황민수 대표이사를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더 AI 대표 황민수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마다하고 이렇게 창간 5주년 행사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귀한 발걸음 해주신 최영두 의원님, 그다음에 축사를 보내주신 유용원 박종원 의원님, 그다음에 한국정책학회 박형준 회장님, 그다음에 카이스트 김진영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2017년에 대한민국 최초로 AI 전문 섹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5년 전 조선미디어그룹에서 법인화하여 AI 전문 매체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도전이 옳았음을 증명했습니다. 더 AI는 수많은 단독 보도를 쏟아냈고 더 AI 월드 콩글레스, 더 AI 포럼, 더 AI 스쿨 이런 컨퍼런스를 통해서 담론을 주도해 왔으며 아시아 최대 규모의 AI 전시회, 더 AI 쇼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올해는 한국정책학회와 함께 인공지능 민간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정책 공론화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입니다. 또한 더 AI가 묻고 미래가 답하다를 출간을 통해 우리는 또 한 단계 성장을 했습니다. 새 정부에 바라는 대한민국 AI 미래, 오늘 우리가 던지는 화두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100조 원 투자와 세계 AI 3대 강국 도약, 그다음에 하정우 AI 미래기획 수석과 백영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기용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탄입니다. 소몰인 AI에 매몰되지 말고 대한민국이 잘하는 제조, 교육, 의료, 바이오 그런 도메인 영역에서 특화된 AI 모델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하며 이들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소몰인 AI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AI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면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도 달라집니다. 더 AI는 그 변화의 최전선에서 대한민국 AI 미래를 써내려가겠습니다. 새로운 5년이 시작됩니다. 과거 5년이 기반을 다지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 5년은 대한민국 AI 황금기를 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위대한 여정에 여러분 모두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신 황민수 대표이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인공지능 1세대 연구자이신 김진영 한국정책학회 AI 민간특별위원장님이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김진영입니다. 오늘 행사가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더 AI의 5주년, 창립 5주년 기념식, 그리고 더 AI가 발간한 책, 더 AI가 묻고 미래가 답한다라는 책의 출판 기념회, 그리고 저희 민간 정책위원 AI 정책위원회에서 새 정부 출범을 맞아서 앞으로 어떻게 AI를 해야 되는가 그런 얘기를 토론하는 그런 간단한 모임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AI가 진짜 세상을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저같이 뭐 50년간 AI를 연구한 사람들도 요즘에 변화하는 그 세태에 대해서는 정신을 못 차릴 정도입니다.
뭐 외국의 많은 그 기업이나 학계에서도 야, 인공지능이 이거 이래서도 되는 거냐 하는 걱정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좋은 점도 있는가 하면은 또 여러 가지 약점도 있고 위협도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좋은 점을 잘 활용해서 우리 산업을 일구고 우리 사회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은 꼭 해야 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인공지능이 만드는 사회적 위협, 문제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그것을 산업화하는 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그 민간 AI 민간위원회에서는 뭐 정부가 잘 하시겠죠. 근데 정부에다가 이런 것도 좀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식의 민간에서의 산업에서의 문제, 그런 것을 전달하는 통로로 저희가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의 모임을 자주 준비할 텐데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진영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번 행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AI의 진심이신 최영두 의원님이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최영두 의원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더의 창간 5주년 기념식과 이 출판 기념회에 온 까닭은 그냥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온 것은 아닙니다. 그랬으면 이제 안 왔을 겁니다. 저도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매우 바쁩니다. 지금 오늘 국회에서 예결위에서 AI 예산에 대한 지금 치열한 힘겨루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또 우리 국회 우리 당 가방위에서도 지금 국회 토론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온 까닭은 우리 국회에서 AI를 가장 심도 깊게 관여해야 될 상임위 그 중에서도 담당 소위위원장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더 AI가 장관 5준이 아니라 장관 9준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바뀌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늦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그 유발 하라리의 신간 넥서스에 보면은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AI 혁명의 순간은 2016년 4월 서울에서 나왔습니다. 잘 아시는 바로 여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포시전 호텔에서 있었던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도자들, 우리나라 언론계도 그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시진핑은 알았습니다. 유발 하라리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AI 혁명의 유력화의 순간은 2010년 4월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 때였다. 그때 중국의 지도자와 장군들은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를 알았다. 무엇인가 하니까 바둑이란 것은 동양 최고의 전략과 지혜, 이것은 뭐 서양의 체스가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엄청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파고가 이겨버렸습니다. 이세돌이니까 한 번 정도 이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전력을 기울여서 AI 개발해 놨습니다. 그게 AI 2025 제조 차이나라는 그 목표였고 실제로 달성했습니다. 당연히 알파고의 나라였던 미국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몰랐습니까? 우리 언론도 별로 주목하지 않았고 우리 정치권은 그 당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서울에서 있던 일인데, 더구나 우리나라 이세돌이 어떻게 알파고라는 데 졌느냐, 거기에 대해서 중국 지도자들이나 중국의 지도자들이나 장군들이 이게 얼마나 세계 문명과 국력에 큰 영향을 미칠 사건인가를 직감적으로 깨닫고 미국도 트럼프도 투자를 시작했을 때 우리는 놓쳤습니다. 비로소 지난해에서만 우리 국회 가방위는 방송이라는 주제에 함몰돼 가지고 지금도 무슨 MBC가 누가 사장이 돼야 되고 이런 문제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아주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AI 주무상임위원회인데 이 논의도 못했습니다. 못하고 간신히 AI 기본법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했습니다. 그것만 해도 참 작은 우리 정치의 현실로 미뤄보자면 그나마 작은 성취다고 할 수 있겠는데 너무 늦었습니다. 지금 AI 예산을 가지고서 하고 있는데 AI 예산도 전부 자기 부처 예산 늘리기로 그냥 활용되고 있습니다. 국가적 전략도 없고 무엇이 정말 조금 전에 우리 선배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정말 써버린 AI가 아니라 또 정말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AI 3대 강국이 되고 AI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제조 AI를 키워야 될 것인가 이 논의를 시작하는데 제조란 말이 붙으니까 이건 갑자기 산업부 예산이 되고 중기부 예산이 됩니다. 그냥 예산 중복이 되고 그 근본에 대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든가 어떻게 우리가 이걸로 세계 초격차를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이 책이 보니까 이 책이 상당히 중요한 해답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부디 이 책이 100만 명 정도의 독자를 얻어서 우리나라가 AI 3대 강국이 되기 위한 전략적 이해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언론도 AI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심층적인 취재와 기획으로 우리 정치권이 하지 못했던 일, 정치권이 뭐 정쟁에 휘말려서 또는 방송 장악에 눈이 멀어서 정말 그 본연의 업무를 하지 못했던 일에 우리 더 AI 같은 이런 매체에서 정말 그 역할을 다해 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5주년 정말 축하드립니다. 우리 정치권보다는 훨씬 빠릅니다만 그러나 9주년이 그랬으면은 우리나라의 AI 실력도 훨씬 달라져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뭐 별 보잘것없는 국회의원입니다만 그런 큰 소명감을 가지고 사실은 오늘 오기 힘든 시간인데 일부러 달려왔습니다. 우리 언론계 특히 더 AI, 더 디지털 조선일보, IT 조선 또 이 자리에 모이신 많은 전문가님들, 회장님들이 함께 언론과 힘을 합쳐서 AI에 관해서 정말 3대 강국이 되려면 사실 1대 강국, 2대 강국에 겨룰 만한 실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하려면 국민적 컨센서스,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모을 것이냐 그리고 그 담론의 수준도 좀 높여야 되고 좀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그 포디움을 만들려고 하니까 많이 가르쳐 주시고 함께 힘을 모아서 정말 더 AI가 5년 전에 창간하였던 그 목적 또 오늘 이 자리에 모였던 많은 분들이 함께 힘을 모으려고 하는 그 대의를 함께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끝까지 못 지켜서 송구하다는 말씀드리는데 이 책을 국회에서 많이 볼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영두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박형준 한국정책학회장님의 축하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한국정책학회 AI 전문매체 더 AI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뜻깊은 자리를 함께해 주신 내빈 여러분, 한국정책학장 박형준입니다. 오늘 새 정부에 바라는 대한민국의 AI 미래라는 주제로 공동 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AI 정책의 미래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뜻깊은 자료를 마련해 주신 황민수 더 AI 대표이사님과 김진영 한국정책학회 AI 민간 특별위원장님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번 포럼은 더 AI 창간 5주년을 기념하는 대한민국 AI 석학들의 성찰과 미래를 담은 명저 더 AI가 묻고 미래가 답한다의 출판 기념회를 겸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이 우리 사회에 대한 AI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하고 미래를 향한 나침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출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신 최영두 국회의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한 포럼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자장을 맡아주신 김동훈 기자님과 귀한 발제를 통해 대한민국 AI 미래를 위한 고견을 나눠주실 패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맞이할 AI 시대는 기술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윤리의 다방면에 걸쳐 깊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포럼을 통해서 새 정부가 나가야 할 AI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 대한민국의 AI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 지혜를 모으는 생산적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티븐 호킹 박사의 명언을 인용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AI 창조의 성공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 될 것이다. 불행, 기도, 위험을 피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는 한 이것이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명언처럼 우리는 AI의 무한 가능성을 탐구하면서 그에 따른 책임과 윤리적 고려도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해 주신 박형준 학회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유영원 의원님과 백종원 의원님께서 갑작스러운 일정으로 현장에는 함께하지 못하셨지만 서면으로 축하 말씀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막식은 끝으로 기념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내빈분들께서는 무대로 올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무대 정리 후 기념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더 AI 창간 5주년을 기념하며 화이팅 포즈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웃으시면서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됐나요, 도쿄군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창간 5주년을 맞이한 더 AI가 2021년부터 달려온 여정을 간단히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AI는 삶을 더 낫게, 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데 쓰여야 합니다. 기반 저출산 극복입니다. 네, 하나, 둘, 셋. 대한민국 인공지능 분야의 든든한 나침판 역할을 하는 전문 매체로 우뚝 서기를 기대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Congratulations. Congratulations.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짧은 영상이었지만 더 AI의 지난 5년이 고스란히 담긴 여정을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모두 잘 보셨을까요? 이제 그 의미 있는 시간의 다음 장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이어서 김동원 더 AI 기자가 신간 더 AI가 묻고 미래가 답하다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김동원 기자를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호 기자입니다. 이 준비한 멘트가 있었는데 지금 놓고 와가지고요. 이게 10분 정도 시간이 주어졌는데 지금 큰일 났습니다. 자, 빠르게 잘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더 AI라는 매체가 책을 썼습니다. 제목이 더 AI가 묻고 미래가 답하다라는 책이고요. 더 AI 기자들이 이제 AI로 변하는 미래에 대해서 전문가분들께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얻는 그런 컨셉입니다. 와, 제가 기자라서 맨날 이렇게 앞에서 사진 찍었는데 여기 사진 찍히니까 되게 부담스럽네요. 대단한 사람 아니니까 그만 찍어주시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더 AI가 그동안 좀 여정을 살펴오신 영상이 있었는데 좀 보셨나요? 네,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고요. 이 영상을 제작한 게 저희 구하연 기자, 사회 보고 있는 구하연 기자랑 저기 앞에서 도와주고 계신 지은 매니저님,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매니저님. 두 분이서 자급자족으로 만들었습니다. 큰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더 AI라는 책을 쓴 이유는요. 인공지능 언론이라는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보자라는 기획으로 시작이 됐고요. 저는 언론이라는 역할이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본과 권력에 대한 감시 그리고 경계, 또 다른 하나는 잘하시는 분들, 훌륭하신 분들에 대한 스포트라이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책은 그 두 가지를 다 잡으려고 만들었고요. AI 기술이 지금 많이 보급이 되고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사용자 편의성, 효율성, 그 이유로 이제 AI가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데 이 AI 보급을 사실상 원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AI로 일자리를 잃게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AI의 신뢰성 문제 같은 걸로 피해를 보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런데 지금 AI 정책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대부분이 AI 기업분들, 정책 입안자분들 혹은 개발자분들의 이야기만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AI를 실제로 쓰시는 분들, 노동자분들의 이야기는 또 많이 들어가 있지 않죠. 실제로 일자리를 잃게 되거나 그런 위기가 있는 분들은 의견을 반영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저희는 언론으로서 또 감시를 해야 되는 역할이고요. 또 어떻게 좀 조력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AI 기술이 어떻게 발전되고 있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알기 쉽게 알려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기획으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사실 AI 개발자분들도 계시고 기업인분들도 계시고 정치인분들도 계시고 활용에서 앞서 계신 아티스트 분들이나 영화 감독님 분들도 계십니다. 신뢰성을 앞당기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시는 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75분을 선정해서 인터뷰를 했고요. 이 책은 사실 저자는 저랑 아영 기자랑 덕규 기자지만 이 75분들이 사실은 주인공이십니다. 이 자리에서도 많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축하드립니다. 아직 시간이 좀 남아서 감사하실 분들 조금만 감사 인사 좀 전할게요. 저희 황금부엉이 출판사에서 맨 뒤에 계신데요. 저희 책을 만드는 데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이 황금부엉이가 사실 제 전 직장인 첨단의 계열사세요. 첨단이 이제 첨단 헬로티라는 또 IT 매체이고요. 제가 대표님께 책 좀 만들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고 황금부엉이에서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사실 오랜 퇴사자를 이렇게 지원해 주신 대표님 많이 없으실 것 같은데 너무 감사드리고 김정건 부사장님 오신 것 같은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첨단 헬로티의 서지창 기자도 온 걸 알고 재창 기자님 네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말했으면 좋은 기사 좀 써주세요. 정말 감사드리고 특히 이번 좀 스페셜 땡스트 하실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은 분들이 계신데요. 이 75분이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한국, 미국, 독일, 영국, 호주, 덴마크, 중국에 계신 다양한 전문가분들의 인터뷰가 실려 있거든요. 근데 저희 기자들이 정말 잘나서 이런 분들을 섭외할 수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래서 숨은 조력자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이 이제 PR 전문가라고 부르는데요. 한국에서는 이제 PR이라는 분이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자 이런 식으로 불리지만 사실은 공공 영역이나 민간 영역에서 이 안정된 사회를 만드는 되게 크게 기여해 주시는 분들이
PR 분들이세요. 이번 책을 작성하는 데서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주셨고 내일처럼 나서주셔서요. 개인적으로 저도 PR 분들 많이 만나지만 형 누나 삼고 싶을 정도로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책에 혹시 이 기업의 분량이 많다, 조금 더 기네, 그러면 이쪽 PR이 일을 잘하는 겁니다. 그 에이전시가 일을 잘하는 거고요. 대표님도 많이 오셨는데 많이 스카우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저자분들 소개 한 번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네, 저는 그냥 김동원 기자고요. 그리고 저희 같이 해준 구하영 기자가 있습니다. 저희 그 AI 네, 제가 전 직장이 AI 타임스였는데 AI 타임스에서 호남지사에 있었어요. 사실 서울지사가 있고 호남지사가 있었는데 서울지사의 일을 잘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고 호남지사의 일을 잘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서울지사의 저라고 하고 싶지만 양심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김미정 기자 지드넷에 있거든요. 미정 기자님 혹시 계시나요? 손 한번 번쩍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미정 기자님이 서울지사 되게 잘해주셨고 호남지사에서는 아영 기자가 일을 정말 잘해주셨는데 더 AI가 정말 암울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기자가 저밖에 없었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아영 기자한테 연락해서 제발 좀 와달라고 삼고초려 해서 원래 광주에서 편안히 살던 애를 저 서울 지옥으로 제가 끌어들여서 힘들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도 잘하고요. 저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유덕규 기자는 조금 달라요. 유덕규 기자는 대학원 동기에 제가 대학원 좀 늦게 가서 같이 재작년 정도에 졸업을 한 것 같은데 AI 공부를 배웠습니다. 정말 기초적인 머신러닝 이런 걸 배우는데 제가 너무 못했어요. 제가 문과생이다 보니까 너무 못하다 보니까 덕규라는 친구가 6살 동생인데 AI 취재하는 사람이 이것도 못하면 사기꾼 아니냐고 화를 내더니 스터디 카페를 빌려서 자기 돈 내고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여기까지 말하면 참 아름다운 이야기겠지만 너무 갈구고 괴롭히고 무시해서 얘를 어떻게 갈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요. 싸우면 질 것 같고 합법적으로 우리 회사에 불려들어서 후임으로 만들자는 생각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너네가 다니던 회사보다 우리 회사가 훨씬 좋으니까 와달라. 근데 믿을 줄 몰랐어요. 왜냐면 얘가 당시 다녔던 회사가 JTBC였거든요. 근데 그걸 또 믿고 와가지고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저한테 거짓말 쳤다고 많이 갈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어렵지만 그래서 많이 열심히 잘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는 저희 아영 기자나 덕규 기자에 넘기고 한번 간단히 인사 좀 드리고요. 저는 이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아연 기자입니다. 그 저자 소개를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한마디 드리게 됐는데요. 우선 여기 인터뷰를 저희가 75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인터뷰를 하는 동안 제가 한 27분을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27분을 만나면서 저의 그 취재 경험과 인사이트와 모든 지식들을 한꺼번에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고요. 우선 여기에도 와주신 정재영 원장님이랑 현준우 아이스크림 미디어 대표님, 저희 김홍재 서울교대 교수님께서 교육 분야 인터뷰를 아주 잘 해주셔서 저희가 이 책의 교육 섹션을 다 쓸 수 있게 되었고요. 모든 분들이 AI의 미래를 엄청 기대하다가도 안전에 대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이 현직에서 AI 최전선에 있는 전문가분들께서 해주신 말씀이 이런 말씀들이 더 퍼져야지 AI가 좀 더 안전하게 사람들한테 좋은 기술로서 쓰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지식들과 이야기들을 독자분들한테 전하기 위해서 저는 이 책에 참여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모두 와주신 모든 분들한테 감사드리고 저기 책을 내주시게 해주신 저희 회사, 처음에 제가 좀 책을 시작할 때는 동의하지 못했거든요. 이 큰 프로젝트를 과연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잘 이끌어주신 저희 선배님들과 저희 대표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유덕규 기자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희 막내 기자입니다. 박수 주세요. 안녕하세요. 유덕규 기자라고 합니다. 너무 떨려갖고 말을 잘 못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번 책을 써내려가는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었는데요. 결과물이 생각보다 예쁘게 나와서 정말 너무 다행이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책을 쓰는 과정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우리는 AI의 시작을 함께한 세대로 기록될 것이다라고 이제 저희가 그 구절을 하나 집어넣었거든요. 이 책을 준비하고 집필하고 인터뷰하면서 이제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그 모든 순간이 함께 했기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여정도 누군가 또 함께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이제 그 구절을 써내려가면서 소중한 깨달음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겸손하게 배우고 공정한 목소리를 내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패널 토론 섹션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패널 토론 섹션으로 넘어가기 전에 5분 동안 휴식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에는 등록 데스크에서 기념품도 배부할 예정이오니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잠시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세션은 패널 토론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주제는 새 정부에 바라는 대한민국 AI 미래입니다. 김동원 더 AI 기자가 좌장을 맡아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패널로는 김동환 포티투마루 대표님, 박지환 싱크포비엘 대표님, 서상덕 S2W 대표님, 김민현 커먼 컴퓨터 대표님, 현준우 아이스크림 미디어 대표님, 박영용 JMP 메디 CTO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그럼 좌장 김동원 기자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원 기자입니다. 네, 잡음이 들리는데? 네, 패널 토론 와우 야호 계속 들리는 것 같은데요? 네, 그 마이크 한 번만 조치 부탁드릴게요. 저희 그 패널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회사에서 인력 비용을 아끼고자 저를 사회자로 시켜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에 같이 참여해주신 분들은 다 저희 책에 참여해주신 분들이세요. 다 각 섹션마다 대표하실 수 있는 분들을 모셨고요. 여기 가장 말씀을 잘해주시고 인사이트를 제공해주셔서 모신 건 아닙니다. 모든 분들이 다 말씀을 잘해주셨고요. 선정 이유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인물이었어요. 가장 그래도 저희 창간 행사니까 그래도 가장 멋지신 분들로 제가 모셨는데, 저도 제가 말을 제일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더 A에서 그나마 제가 낫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 먼저 그러면 토론하기 전에 그래도 어떤 회사인지는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한번 소개 한번 진행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잘생기신 저희 박지환 싱크포비엘 대표님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싱크포비엘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신뢰성 관련된 컨설팅하는 회사고요. 박지환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포티투마루 김동환입니다. 저희는 산업 특화 초거대 인공지능 개발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빅데이터 인텔리전스 회사 S2W 대표 서상덕입니다. 저희는 안보 AI하고 산업보안 AI 두 섹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스크림 미디어의 현준우입니다. 아이스크림 미디어는 아이스크림을 파는 곳은 아니고요. 초등학교 교과서 그리고 선생님들이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자료와 그다음에 교구를 판매하고 또 선생님들 연수까지 진행하고 있는
에드테크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요즘 초등학교 교과서와 더불어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연구하고 개발하고 이번에 출원해서 심사를 기다리고 현장에서 활용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커먼 컴퓨터 김민현입니다. 저희는 AI 네트워크라고 AI를 위한 프로토콜을 만드는 회사고요. 프로토콜은 연결을 하는 기술이라고 보면 되는데 GPU나 에이전트들이 여러 개가 있을 때 데이터 사일로 현상이 있을 때 그런 연결하는 작업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JP메디에서 기술을 맡고 있는 CTO 박영룡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그 의료 헬스케어 영역 중에서도 임상시험 데이터에 조금 더 집중해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서 다 한 분씩은 뵀는데 박영용 CTO님은 오늘 처음 뵀거든요. 그런데 이게 접점에 계신 분들께서 저한테 JP메디 박영용 CTO를 닮았다고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회의는요, 단순한 이런 토론이 아니고 이 내용을 토대로 민간 인공지능 협의회 이 제안을 좀 드릴 거고 이걸 토대로 선언도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토론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정책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 청중께서도 많이 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인데요. 한국이 지금 이제 AI 3대 강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AI 3대 강국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사실은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앞서가고 있고 3위권들은 크게 이제 밑에 떨어져 있는 그런 입장인데요. 제가 이제 배경은 LG AI 연구원장님, 이제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님이시죠. 이번 책에 강력하게 추천해 주신 추천사를 써주신 분이시기도 한데요. 1, 2위와 가까운 3위를 만드시겠다 이런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또 AI 기업분들께서 우리가 AI 3대 강국을 어떻게 하면 실현할 수 있을지 전략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먼저 말씀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안 계시면 네, 김동완 대표님부터 말씀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AI 3대 강국이 사실 이게 우리가 소버린 AI부터 해서 그 AI 기술이나 이제 서비스 상용화 이런 부분들의 노력들을 많이 하기는 해야 되는데요. 근데 사실 또 한편에서는 좀 현실적인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기술력이라든지 또 GPU를 비롯한 인프라 관련된 부분들, 여기는 이제 자본까지도 들어가겠죠. 그리고 인재 관련된 부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과연 이제 우리가 실제로 그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이 지금 상당히 빨리 발전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LLM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내부적으로 보면은 작년 말부터 해서 이미 추론형으로 내부도 다 바뀌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기술적으로도 이게 선도하지 못하면은 잘못하면 이제 꽁무니만 쫓아다닐 수도 있거든요. 그동안 투자했던 게 그 위에 계속 쌓아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꽁무니를 쫓아가다가 버리고 다시 쫓아가고 버리고 막 이런 과정들을 좀 반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현실적인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소브린 AI도 필요합니다. 외교 안보부터 해서 나중에는 이게 그 라이선스 관련된 부분들, 로얄티나 이런 부분들 보면은 이제 경제적인 부분까지 이제 부의 유출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더 나가서는 이제 우리 생활이나 사상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소브린 AI가 필요는 한데 이거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우리가 법령적인 AI, 법령적인 소브린 AI를 할 것이냐. 저도 개발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좀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교 안보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이제 소버린을 한다든지 또 우리가 잘하는 분야들, 제조라든지 이런 엔지니어링 분야 이런 쪽에 특화시켜서 소버린 AI를 해서 기업들이 이제 생산성도 향상시키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글로벌 경쟁력도 확보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친다든지 또 더 나가서는 이제 교육 관련된 부분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우선순위를 따져서 이제 중요한 부분부터 먼저 소버린을 하고 그게 이제 계속 쌓이면은 나중에는 이제 법령적인 부분들까지도 갈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조금 더 나가서 보자면은 AI G3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AI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AI를 잘 만드는 것보다 AI를 잘 활용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AI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AX가 더 중요한 시점들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해외 같은 경우도 뭐 빅테크들이 원천 기술에 대한 개발도 하고 있지만 상용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올 초에 우리가 딥식 쇼크라고 할 정도로 이제 중국에서도 뭐 엄청난 이제 좋은 모델이 나왔는데 딥식은 지금 딥식 자체에 대해서 고도하는 작업뿐만 아니고 여러 산업 분야 쪽으로 특화시키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메이저급 대기업들하고 분야별로 뭐 반도체 분야가 됐던 뭐 전기 자동차 분야가 됐던 이제 그런 분야 쪽으로 이렇게 AX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요약하자면은 정리하자면은 소버린 AI 관련된 이제 원천 기술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필요한 부분부터 해서 좀 선택과 집중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디바이드 앤 컨커죠. 이렇게 하나씩 확장해가는 그런 쪽으로 접근하면서 오히려 이제 한편에서는 이제 AX에 조금 더 포커싱해서 사실 AI G3가 가능하냐 못하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저는 AX는 G1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직까지 AX 관련해서는 다른 것도 우리처럼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AX G1 하는 것도 뭐 기업들도 그렇겠지만 이제 정부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AX 쪽 그리고 버티컬 AI 쪽 안보 쪽 이런 데 집중하면 좋겠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안보 쪽으로 실제 하고 계신 분이 제 옆에 계셔서 저희 서상덕 S2W 대표님 의견도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뭐 AI 3대 강국이 되겠다라는 목표 설정 자체는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목표가 있어야지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거고 회사 입장에서도 어떤 목표를 세우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누가 이 일을 맡아서 할 거냐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한데 민간 출신 전문가들이 지금 일단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포진을 했다는 것 자체가 주는 의미가 되게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 소버린 AI를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 문제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해보면 되는 거고 시도가 실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시도가 다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건지를 전문가들하고 업계랑 관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국방 AI 말씀하셨는데 그 AI 하기 위해서는 인프라도 필요하고 뭐 어플리케이션도 필요하고 사실은 LLM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중요한 배분이긴 하고 또 각각이 다 중요한데 우리가 제일 그래도 잘 할 수 있는 부분 그 격차가 아직 많이 안 나 있는 부분이 AX 부분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김동완 대표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AX라는 거는 GPU랑 데이터를 활용해서 결국은 이제 어떤 일에 활용하는지 그 목표에 특화된 AI를 만드는 게 AX라고 할 수 있고 이게 뭐 의료다 아니면은 뭐 또 법률이다 또 국방이다 이렇게 각각 레이어들마다 필요로 하는 거는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 적합한 걸 잘 만드는 거는 글로벌로도 경쟁력이 있을 수 있고 우리한테 꼭 필요한 걸 우리가 만든다라는 의미도 되게 큰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봤을 때 사실 AX의 필수적인 것은 데이터의 중요성이 사실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안보라든가 국방에 관한 거 또는 뭐 자율주행 교통에 관한 것들 예를 들자면 지금은 그 멀티 도메인 데이터의 통합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게 이제 각 부처마다 또 각 기관마다 갖고 있는 데이터 종류가 이제 너무나 달라서 도로 교통을 하나 한다고 하더라도 뭐 도로의 여러 가지 사정도 필요하고 법규도 필요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 의료계 쪽도 아마 마찬가지실 것 같은데 병원이 갖고 있는 거, 약국이 갖고 있는 거, 뭐
어떤 부처가 어떤 데이터를 관리하는지가 너무 다르고 국방의 경우에도 군이 갖고 있는 것 외에도 사실은 수많은 데이터들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AX 쪽에서는 팔란티어 같은 회사가 정말 미국을 이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회사도 결국은 막대한 양의 데이터들 그리고 너무나 다른 종류의 데이터들이 부처들이 이제 다 제공을 해줬기 때문에 그 위에서 비로소 AI를 통해서 미국의 안보나 치안을 사전에 보호할 수 있는 그런 AI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보고요. 이런 일들이 사실은 업체나 업계가 하기 되게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도메인들의 데이터, 예를 들어 국방 관련된 거라고 하면 지리 정보도 필요하고 군수 체계에 관한 정보도 필요하고 뭐 인공위성이 갖고 있는 정보도 필요하고 각 군수 물자에 관한 정보 이런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한 곳에 모여서 AI가 처리하게끔 하고 그거의 보안도 지키게끔 해야 되는데 이런 셋업을 마련할 수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정부 기관이랑 그 다부처 간의 그런 통합된 어떤 그런 부분들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에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다출처 데이터에 관한 부분들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 이런 것들이 정부 주도로 좀 이루어질 수 있고 민간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으면 그런 특별한 분야들에서 한국이 앞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방 쪽 데이터 이런 안보 쪽 데이터 문제도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요. 미래 쪽 데이터도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활용이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서 우리 JMP 메디 저랑 닮으신 박영윤 CTO님의 의견은 또 어떠신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도 말씀 주신 대로 어떤 버티컬 영역에서 뭐 AX나 이런 부분에서 집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데이터를 실제적으로 활용을 하는 부분, 취득을 하는 부분에서부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뭐 의료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의료 정보 마이 헬스웨이라고 의료 정보 고속도로라고 그 의료 데이터를 상급 종합병원들로부터 그 표준 프로토콜을 통해서 취득하는 그리고 그 기업에 제공하는 그 사업을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도 실제 그 사업을 참여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참여하는 곳과 그 협업을 같이 해보다 보면은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활용한 수준으로 그 확보가 어렵다고 말씀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게 결국에는 병원에서 어떤 데이터에 대한 주권을 조금은 이렇게 내주셔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과거부터 어떻게 보면은 그 환자의 데이터는 병원의 소유다라는 이런 그 시각들이 좀 강하게 있다 보니 이런 문제들을 푸는 게 현업의 관점에서는 조금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뭐 그런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도 뭐 정부 차원에서 좀 지원을 해주시면은 당연히 좋겠지만 저희가 현업에서 확보할 수 있는 저희만의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AX를 계속해서 펼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뭐 정부 차원에서의 데이터 확보를 위해서 지원을 해주시는 것 플러스 뭐 기업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그 AI G3로 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런 데이터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파운데이션 모델을 우리가 구축을 하느냐에 대해서 혹자는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 AI G3로 가기 위해서는 뭐 데이터뿐만 아니라 밑바탕이 되는 뭐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전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부분 인프라를 포함해서 뭐 GPU, NPU 이런 그 하드웨어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 기술, 그 소프트웨어 기술을 완성시키기 위한 데이터가 모두 구성이 되어야 AI G3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래서 아까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정 영역에 집중을 하는 것도 필요하기는 합니다만은 저희가 뒤처졌다고 해서 뭐 사실 그 뒤처진 거는 뭐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현실을 그냥 인정하기보다는 저희만의 어떤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고요. 결국에 해외에서 뭐 빅테크들에서 제공하는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들이 공개가 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도 실제로 그런 파운데이션 모델들을 공개되어 있는 모델들을 활용해서 어떤 그 모델들을 좀 파인 튜닝 한다거나 해서 활용을 하고 있기도 한데 이게
결국에는 그 빅테크라는 회사의 그 소유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 오픈 소스 라이센스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좀 항상 리스크를 안고 있는 거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어떤 뭐 소버린 AI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주권을 확보하는 것이 이 자원이 어떻게 그 분배가 되어야 할지는 또 다른 문제이기는 하겠지만 꼭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버린 AI에 대해서 요즘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죠. 하정우 수석님께서도 많이 강조했던 내용인데 이 내용에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 근데 그 AX 쪽으로 계속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제 교육 분야에서도 AX 쪽 활용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AI 디지털 교과서가 조금 얘기가 좀 결과가 좋지 않게 가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한데 우리 저 현준우 아이스크림 대표님께 한번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AI 3대 강국은 잘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건 아니고 어쨌든 정부와 그다음에 함께 하려고 하는 기업들,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가 북극성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그 북극성에 따라서 모두가 함께 노력하면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앞으로도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처음을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저희는 이제 주로 활용하는 사람들에 속합니다.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섹터에서 저희가 어떻게 AI라고 하는 본질적인 기술을 잘 활용하게 만들까라고 하는 걸 고민하고 있고요. 그것이 지금은 이제 교육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AI 디지털 교과서라고 하는 정부 정책에 의해서 저희가 만들고 그다음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들이 존재하고 또 여러 가지 시각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AI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활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중요한 건 그걸 쓸 수 있는 시장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쓸 수 있는 시장을 많이 만들어내고 그것을 풍부하게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우리가 만들어내고 활용하는 사람들의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그 생태계 속에서 저희가 G3로 넘어갈 수 있는 가장 기반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육에서도 사실은 전통적인 교육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통적인 교육에서 디지털로 변화하고 있고 다시 AI를 적용하는 이런 과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교육 쪽에서 굉장히 큰 시장 혹은 넓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펼쳐지고 그러한 공간들을 교육 쪽에서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AI를 쓸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야 된다. 사실은 AI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AI 생태계가 건강해지고 AI 전문 매체도 돈을 벌어서 저도 정장 한 벌을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AI 기업들이 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저 서버린 AI랑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해외 기업에서 근무하셨던 분의 의견은 또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 구글 출신 또 저희 개발자 출신이 대표님이 계시거든요. 저희 그 커먼 컴퓨터 대표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마침 해외라고 해주셔서 굳이 이제 해외 입장에서 사실 좀 완전 토박이긴 한데 말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 G3라고 했을 때 좀 페어한 정의를 써야 될 것 같아요. 글로벌 G3가 뭐냐? 그러면 사실 굉장히 명확한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사용자 수겠죠. 어떤 AI를 출시했을 때 지금 1, 2, 3위가 누구냐? 그러면 제미나이, 챗GPT, 클로드 3개가 나오는 이유는 그들이 가장 많은 유저 베이스를 글로벌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중국이 2위라고 하는 이유는 딥시크를 중심으로 한 젠스파크라던가 다양한 AI 서비스들이 글로벌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AI 스타트업이 만든 서비스가 글로벌하게 사용자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정책이 그 G3 즉 글로벌 사용자 수 3위라는 뜻인가라고 보면은 그거는 아닌 거죠. 특히 이런 도메인 스페시픽한 걸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하자라는 말을 했을 때 특히 그렇고요. 그러면
이게 어떤 뜻일까라고 좀 재해석을 해보려고 했는데 최근에 대통령님께서 벼농사에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의미를 알아들었습니다. 이제 첫째는 농협 같은 거죠. 지금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게 우리가 쌀을 많이 먹으니까 이거를 보호해야 되고 어쨌든 베트남에서 수출된 쌀을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지어 먹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면은 정부의 돈을 써서라도 우리 국민들은 적어도 우리 국민이 만든 쌀을 먹게 하고 그걸 통해서 추후에는 글로벌한 쌀 생산국이 될 수도 있으나 적어도 지금은 그런 로드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리긴 했는데 사실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좋은 스텝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어쨌든 소버린 AI를 확보하는 겁니다. 쌀 생산을 포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G3라고 했을 때 우리가 5년 안에 베트남처럼 쌀을 막 전 세계 수출할 수 있느냐? 아직도 못 하고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그것을 위한 로드맵은 별도로 논의가 많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대표님께서 최근에 다른 매체랑 인터뷰했을 때 되게 세게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좀 약간 그 기사를 봤을 때 소버린 AI 필요 없다라고 제가 좀 느꼈는데 그건 또 아니었네요. 그때 인터뷰 같이 출연했던 분이 또 김동완 대표님이었는데 대표님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그 중국에서 계속 러브콜을 받고 계신 대표님이 한 분 계셔서 딥시크 얘기도 나왔고 해서 저희 박지원 싱크포벨 대표님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주로 뒤쪽에 할 말이 많다 보니까 앞부분은 좀 넘겨달라고 간곡하게 말씀드렸는데 원래 그렇잖아요, 사회자가. 되게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면은 이 정부가 정책을 수립할 때 목표를 만들 때는 목표보다 더 중요한 게 목표에 대한 타당성이거든요. 밸리드한 목표를 수립하는 거죠. 이게 왜 타당성을 가졌냐라고 얘기하려면 그 전략적 기획 과정이 어떻게 수립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G3가 추격을 말하는 건지 차별을 말하는 건지 좀 더 명확하게 정리되면 좋겠다. 왜냐하면 추격이라고 하는 거는 1, 2, 2위와 같은 방식을 쓰는 걸 따라가겠다는 건데 그 예산에 대한 규모가 따라갈 수 있는 규모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느린 추격자가 과연 가능할까라고 했을 때 그거보다는 중국과 미국을 보고 있지만 사실상 다 G3가 되려고 하는 주변에 다른 경쟁국들이 있는 거예요. 일본, 영국, 싱가포르, 이스라엘, 프랑스 다 있는 거죠. 그럼 그들과 우리가 경쟁을 할 때는 어떻게 차별을 해서 우리가 G3가 될 거냐. 이 방향도 저는 같이 검토가 될 필요가 있지 않냐고 생각을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영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죠. 본인들이 AI Safety Institute를 설립을 하면서 됐고 다른 건 우린 모르겠고 우리가 표준과 안전을 장악을 할 거니까 전 세계 AI가 제대로 동작하려면 우리한테 검증받아에 대한 전략을 가져가는 거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AI 베리파이 뿐만이 아니라 C-라이언이라는 걸 진행하면서 다른 건 모르겠고 아시아, 동남아에 7억의 인구가 있다. 우리 싱가포르 500만밖에 안 되지만 우린 그 7억의 인구를 포섭하기 위해서 동남아 언어로 11개 언어로 우리가 이쪽 시장을 들어가겠다. 프랑스는 어쨌든 GDPR을 무기로 가지면서 자신들은 유럽 시장을 들어가겠다. 이런 자신들만의 어떤 차별화된 전략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은 그럼 우리는 추격을 할 건지 차별을 할 건지 모르겠지만 그 차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져가야 될 그 구체적인 차별 전략 포인트가 뭔지가 좀 더 명확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예산이 적잖아요. 한정된 예산을 이 골든타임에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되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게 잘못됐을 때 들어올 여파도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냐. 그러면은 또 한편에서는 해지 전략도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약간 몰빵 전략을 하는 것 같아요. 빠르게 도입을 해서 따라가겠다. 기대는 저희도 하는 건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여기는 생존의 전쟁터거든요. 실패했을 때 대안이 없다고 한다면 되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지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 거고 그리고 과연 2달마다 이 새로운 기술 격변기가 다가오는 이 상황에서 과연 이 장기적인 플랜이라고 하는 게 방향성은 맞지만 아마존 금융 타깃처럼 우리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유연성도 충분히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형태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분명히 제가 평소에 다른 언론에서
되게 세게 얘기했기 때문에 마이크를 주신 것 같은데 지금 허니문 기간이잖아요. 새 정부가 들어서고. 그래서 저도 요즘은 응원 모드로 되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차장님. 감사합니다. 사실 대표님들께서 토론하시기 전에 어떤 질문만 하시겠다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거대로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대통령님께서 해주시는 게 AI 100조 원이라는 어떻게 보면 큰 타이틀을 내거셨습니다. 최근에 한 대표님과 술을 마셨는데 이거 100조 원 못 구한다고 말씀해주신 대표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100조는 우리는 어떻게 유치할 수 있을까? 만약 유치했을 때 이걸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 또 실패했을 때의 대응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AI 100조 어떻게 유치하고 활용할 수 있을지 함께 술을 마신 김동완 대표님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새 정부에서 100조 투자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국정기획비라든지 이제 새 정부에서 100조를 어떻게 확보하고 어디에 어떻게 배분해서 투자할 거냐 하는 부분들을 이제 밑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사실 100조를 구하는 것도 힘들지만 100조로는 어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100조 원을 지금 5년에 걸쳐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1년에 20조인데 지금 해외 빅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G모사가 올해 1년에 100조를 투자하겠다 하니까 M모사가 우리는 150조를 투자할 거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초거대 인공지능으로 가면서는 이제 초거대 인공지능 이전에는 그래도 기술 경쟁이 가능했는데 초거대로 넘어가면서는 기술 플러스 자본 경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냥 진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100조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되고요. 사실 어떻게 100조를 또는 500조를 확보할 건가 저도 아이디어가 없기는 합니다.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외자를 유치하든지 국채를 발행하든지 하는 이제 그런 방법들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요. 그리고 이걸 이제 어디다가 활용할 거냐, 어디다가 쓸 거냐 하는 부분들도 소버린 AI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거냐, AX에 투자를 할 거냐, 인재 양성하는데 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소버린 AI는 조금 이 단계별로 선택과 집중해서 단계별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면은 지금 AX G1을 하기 위해서 AX 쪽에 지금 이제 AX는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AX에 먼저 선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AX를 하면은 우리 기업들이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거를 또 역수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자동차 엔진을 지금 우리가 막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당장에 엔진이 우리 게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확보한 이제 엔진을 가지고 승용차도 만들고 버스도 만들고 군용 트럭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역수출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AX에 대해서 먼저 선점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은 인재 쪽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공지능이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이론적으로 1940년대부터 나왔는데 지금의 이제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이 기술적으로 구현된 것도 이제 2012년이니까 아직 이제 10년 조금 더 지났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상용화되고 고도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챗GPT가 나왔던 이제 2년 6개월 정도 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니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인재 양성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고급 이제 인재들에 대해서 선거 기간 중에 인공지능 이제 100만 양성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했었는데 스필이 이제 소프트웨어 정책 연구소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보고서들을 보더라도 지금부터 한 2, 3년 뒤에는 오히려 이제 초급이나 중급 개발자들은 시장에 이제 수요 대비 공급이 넘칠 거고 오히려 이제 고급 인재들이 부족할 거라는 보고서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한 1년 사이에 AI 코딩이라고 하죠. AI 개발하는 게 성능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내부에서 쓰고 있는데 전공한 한 5년, 6년 차 정도의 퀄리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AI가 개발을 하고 그러니까 코딩만 하는 게 아니고 AI가 디버깅하는, 검증하고 이런 과정들도 AI끼리 다 작업하는 거죠. 실제로 올해 들어오면서 해외 빅테크들도 개발자들을 지금 이제 해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AI를 잘 쓸 수 있는 개발자들도 고급 이제 양성하는 쪽으로 좀 더 포커싱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인터뷰해 주실 때 그런 말씀 해주셨거든요. 5년 안에 AI 에이전트를 한 70% 고용하겠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80%고요. 제가 올 초에 그 실리콘밸리 한 3-4주 있었는데 이렇게 막 글로만 보고 뭐 유튜브만 보고 하다가 실제 현장에서 보고 현장에서 이제 실리콘밸리 움직이는 걸 보면서 저도 약간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한국 들어오자마자 회사로 바로 와서 저희 이제 리더분들하고 같이 우리가 그동안 인공지능을 다른 기업이나 산업군이나 공공에 도입하는 걸 도와드렸는데 우리는 인공지능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냐 점검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차례 워크숍을 통해서 지금 뭐 개발 쪽뿐만 아니고 뭐 재무나 인사총무 그러니까 전 부서에 AI를 도입하는 작업들을 지금 저희가 3개년 계획을 세워서 그리고 단기 퀵인 과제부터 해서 중장기 목표 수립해서 하고 있고요. 3년 뒤에 저희 회사 직원의 80%는 사람이 아니고 AI인 걸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리 돌아가는 걸 보면은 3년이 안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저희가 뭐 80% 인원을 줄이겠다는 아니고 또 스타트업이니까 매출을 5배 이상 올려야 되는데 근데 이게 사실 조금 새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 사회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제 기존에 있던 직업군에 대해서 어떻게 재교육하고 연착륙시킬 거냐. 그러니까 사실 알파고 쇼크라고 했는데 알파고 나오고도 벌써 이제 9년이 지났거든요. 그리고 챗GPT 나오고도 지금 벌써 2년 반이 지났는데 우리 사회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이라도 좀 이게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정부 정책에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이제 토론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제 직업군이라든지 사회 구조 변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백조 얘기하다가 많이 샜습니다. 저희 혹시 백조 이거 활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실 분 계실까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저는 조금만 보태자면 저희가 지금 엔진을 만들고 있는데 그 AI 세이프티나 시큐리티에 관한 그 브레이크 장치에 대한 투자나 논의는 좀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을 사실 보안업계에서는 좀 아쉬워하는 거 있고요. 그 고성능 엔진은 브레이킹 장치가 잘못되면 문제가 상당히 커집니다. 그래서 AI가 오류를 내거나 폭주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위고비 같은 한국형 다이어트 약을 만들어서 성공했는데 10,000명 중에 1명은 알 수 없는 부작용으로 죽는다 이러면은 이게 성공이라고 할 수 없듯이 소버린 AI에 관해서도 이 세이프티나 시큐리티에 관련된 투자 그런 관련된 인력 양성의 부분도 조금 포션을 차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이프티 인력 양성 싱크포벨 대표님께서 늘 하셨던 얘기인데 저 다음 주제로 인재 양성 쪽으로 넘어가서요. 지금 AI 대기업 인재 양성을 만들겠다, 몇 명 인력을 양성하겠다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또 현실성이 없다라는 얘기도 있고 양이 아니다, 질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대학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인력 양성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저기 싱크포벨 박지현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네, 고민이 많아요.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 회사에는 국적이 20개 국적 인력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항상 많이 물어봐요. 왜 이렇게 외국인을 많이 뽑았냐고.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 퇴사를 많이 하는 거예요. 저희가 뭐 외국인을 선호했다라기보다는 그냥 내 일을 제대로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채용했을 뿐이고 남미 빼고는 그냥 전 대양의 사람들이 다 많이 있습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많이 놀라워하죠. 그래서 회사 안에 무슬림 기도실도 있고 뭐 모든 나라들이 다 있으니까.
이걸 좀 우리가 시사적 관점에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대규모 인력을 양성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대규모가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중국 같은 경우를 보면 중국은 정말 인공지능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2017년도부터 굵기를 시작해서 500개 대학의 AI 전문 학과를 새로 신설을 했고 1년에 10만 명씩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낸 100만 명이 지금 전 세계 25%의 AI 인력이 중국인이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일단 우리는 그런 걸 못하는 걸 떠나서 앞으로 10년 안에 현재 학력 인구가 30% 더 줄어듭니다.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양쪽으로 이런 것들을 충당할 수 있는 게 맞느냐. 여기에 대한 대안은 현 시점에서 이런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유학생이라든가 외국인 인력 유치에 같이 병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같은 얘기인데 이게 이렇게 졸업해서 나온 친구들이 과연 산업 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하냐라고 하면은 보통 대학의 커리큘럼이 3년 주기로 업데이트가 돼요. 근데 지금 기술이 격변을 학교에서 따라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서 그래서 현장에 투입되는 것까지 보통 2년 정도 걸리는 이유가 과연 이런 최신 기술들, 뭐 LLM, NP 이런 것들이 과연 그 친구들의 커리큘럼에 반영이 되어 있냐라고 하면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런 양과 질이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유지라고 하는 부분을 신경을 안 쓰면은 결국은 저희가 그냥 회전문을 만드는 거예요. 열심히 인력을 양성시켜서 해외 기업들, 해외로 유출하게 되는 지금 우리나라는 순유출 국가로 지금 전환이 된 상태죠. 저는 이런 문제는 어쨌든 파이프라인 설계가 잘못됐다. 즉 우리의 이 파이프라인 지름 자체가 되게 좁고 그래서 인력이 많지 않죠. 그리고 중간 밸브가 되게 헐거워요. 그러니까 산업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커리큘럼이죠. 마지막으로 계속 물이 셉니다. 그러니까 이런 밀봉책이 없다 보니까 아무리 양성을 해봤자 결국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고민이 좀 많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 세 가지를 양과 질과 유지 이 세 가지를 좀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같이 도입이 돼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뭐 말씀드렸듯이 유학생 외국인 채용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뭐 비자 문제는 당연한 거고요. 뭐 매년 저희 회사는 비자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퇴사했다 재입사하는 사람들이 한 두세 명씩은 생기게 돼요. 되게 웃기는 현상이에요. 우리나라는 관광을 들어오는 것은 상당히 관대하지만 정주하는 여건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편견도 보통이 아니에요. 일단은 무슬림이라고 하면 전부 다 테러리스트 현상을 하시는 게 많거든요. 그럼 그 친구들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나라에서 이 친구들이 정착하고 싶어 하냐. 할랄 음식 하나 제대로 구할 수가 없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지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들이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하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커리큘럼 자체를 좀 산업에서 업데이트해 나갈 수 있는 이런 협의체라든가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야 될 거다. 왜냐하면 계속 바뀌잖아요. 두 달 단위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들어가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유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사실상 결국 보상의 문제인데 이 우리나라 경제 수준과 사회 경제 여건을 가지고 이런 스타트업들이 그런 형태의 보상 체계를 가져갈 수 없다고 한다면은 좀 다른 방법으로 무언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형태의 좀 고민을 많이 했고요. 결국 저는 대규모 양성이 사람을 퍼붓는 게 아니라 새지 않도록 파이프라인을 먼저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리고 그런 구조적 공사를 하지 않고 계속 숫자만 늘리면 결국 우리나라는 해외 인재 양성소가 되지 않겠냐. 실제로 많이들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좀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뭐 그걸 제가 딱히 해법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예, 그 김동원 대표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부연해서 좀 말씀드리자면은 어쨌든 지금은 이제 이게 사실 3년 전만 해도 인공지능 개발자 구하기가 힘들어서 막 연봉이 천정부지였는데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올 초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공지능 개발자들을 해고하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거든요. 지금 최근 10개월, 뭐 1년 사이에 개발 영역들이 이제 인공지능을 사용하면서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해외에서도 보면은 그 직원 20명이 안 되는데 연간 매출을 2천억에서 4천억 만드는 그런 스타트업들도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인공지능 분야가 결국은 양보다는 질적으로 가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AI를 어떻게 잘 활용할 건가 하는 게 중요해지고 있고요. 저는 지금 학교 교육 시스템도 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미 이제 인공지능이 그 전공한 5년 6년 차 정도의 퀄리티와 퍼포먼스를 내기 때문에 신입 사원을 채용할 니즈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10년, 20년 된 그러니까 AI를 잘 활용해서 그 단순 코더나 프로그래머보다 AI를 잘 활용해서 이제 엔지니어링 할 수 있는 그런 개발자들을 찾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는 그러면 학교에서 갓 졸업한 친구들이 그 10년 차만큼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질 수 있는 경험을 할 곳이 없어요. 신입사원을 채용을 안 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의 시스템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1년 전만 해도 컴퓨터학과 교수님들이 이렇게 프로그래밍 배우러 온 친구들인데 리포트 내면은 챗GPT 돌려서 가지고 온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저도 막 같이 그러게요. 이게 본인이 알면서 쓰는 거랑 모르면서 쓰는 거랑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도 막 같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막 고민했는데 작년 가을부터는 제가 다르게 말씀드립니다.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교수님 이 친구들이 코딩을 할 줄 모르는 최초의 프로그래머가 될 겁니다. 그냥 그 작업들을 AI가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학교에서 교육 시스템부터 다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대표님. 네. 네. 그 인재 양성 특히 AI와 관련해서는 주로 이제 대학 교육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고 또 그 이후의 과정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데 한국에서 교육을 얘기하자라고 하면 사실은 입시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어떻게 가는가라고 하는 것이 전일적으로 규정화돼서 그것이 고등학교는 물론이고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내려가고 요즘 뭐 TV에서 유치원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중학교 이상부터는 대입이 완벽하게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면 금방도 말씀 주셨지만 인공지능 인재가 정말 부족하냐 그러면 신입사원은 뽑지도 않는데 도대체 대학에서 교육시켜갖고 나온 그 인재는 어디에 가서 경험을 쌓고 하는가라고 하는 걸로 보면 사실은 좀 여러 가지 고민이 좀 든다라는 생각이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큰 틀에서 보면 사실은 무언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력 그리고 질문할 수 있는 질문력 그다음에 무언가 새로운 걸 만들 수 있는 창의력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자기의 의지로 설명할 수 있는 논리력 이러한 것들이 기반이 되는 사람들이 잘 나와야 이후에 AI도 하고 개발도 하고 그다음에 뭐 AI 개발자가 되든 연구자가 되든 거기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대학 입시의 구조가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그렇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점차 책을 읽어내는 능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대입이 대부분 다 사실은 사지선다형 혹은 오지선다형을 고르는 능력이라고 하면 앞으로는 책을 읽고 토론하고 그다음에 자기의 생각을 글로 쓸 수 있는 독서와 토론 그리고 논술이 정말 대입에 적용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한 축에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금도 이제 교육 과정에서 보자면 문이과 통합이 일정 정도는 진행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문이과는 여전히 나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제 예체능까지 있고 그래서 문이과를 통합해서 실질적으로 다양성 있는 자원들이 대학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한 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계속 있게 하려면 사실은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과 그다음에 자기가 창업을 해서 일을 하는 것에서 그 생산성이나 몰입력 이런 걸로 보면 창업이 훨씬 더 높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창업을 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존재해야 되고 그 시장을 정부나 사회가 점차 좀 만들어주는 작업을 여전히 계속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인재 양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있지만 가장 큰 건 대입 제도가 조금 혁신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고 그 혁신을 대학이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가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도 대입 계속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는 계속 많았었는데 결국엔 안 바뀌더라고요. 이번에 좀 AI가 있어서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또 의견 주실 분 계실까요? AI 인재 양성에 대해서 네, 그죠. 어떤 인재를 양성해야 되느냐가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김동완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코딩이나 이런 거는 이제 AI가 훨씬 더 잘하는 시기가 됐고요. 2027년을 전망한 최근에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5월에 나온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은 많은 인력이 대체될 건데
AI 신뢰성이나 이런 분야에 대한 검증하는 인력은 몸까지 계속 올라갈 거다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굉장히 유심히 보셨을 것 같은 분이 한 분 계셔서 어떤 인력을 양성하면 좋겠는지에 대한 의견도 한번 저희 박지한 싱크포벨 대표님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죄송한데 혹시 예, 저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마무리를 해주셨는데 갑자기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뭐 교육에 깊은 식견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 말씀 주신 내용들이 대부분 보면은 어떤 대입 뭐 입시 제도부터 해서 대학교 이런 그 학사 과정들이 현업의 어떤 그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고등교육에서는 결국 기초 그 밑바탕이 되는 것들에 대한 그 교육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저는 오히려 지금의 교육 어떤 그 커리큘럼이나 이런 관점에서는 그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를 본다면은 저도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을 했는데 그 학부 시절에 어떤 코딩 역량을 뭐 직접적으로 그 교육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간접적으로 뭔가 뭐 실습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그 코딩 역량을 그 스스로 학습을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그 AI의 어떤 인재 양성을 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이런 커리큘럼보다는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좀 더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결국 그 AI라고 하는 거는 뭐 트레이닝부터 그거를 활용하는 뭐 전반의 과정들이 있겠지만 이 트레이닝을 할 때는 GPU를 정말 자유자재로 활용을 해야만 그 본인의 어떤 그 연구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대학의 어떤 상황들을 보면은 뭐 정부가 이렇게 GPU를 수만 장을 확보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활용이 될지는 또 봐야겠지만 그런 연구나 뭐 이런 학교 쪽으로 그런 기회가 조금 더 간다면은 그 현업과 동일한 수준의 어떤 환경에서 그 실습을 하면서 실험을 하고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좀 환경이 조성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 대표님 혹시 예. 네, 제 페이스북 자주 보시는 거죠? 네. 그 어젠가 제가 올렸던 것 같아요. 되게 유명하신 그 AI 관련된 블로거랑 저명하신 분들이 뭐 타임즈 100에 선정되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시나리오형 미래 예측 보고서를 만든 거예요. 거기에 보면 2027년에 어떤 세상이 될까 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직업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그런데 좀 어찌되었건 첫 번째로 타격을 입는 부분은 그 소프트웨어랑 AI 엔지니어들이 사라질 거다. 뭐 많이 대부분. 아까도 나왔던 얘기고요. 여기에 대한 보고서는 우리나라에도 올 초에 그 스프리 소프트웨어 정책 연구소에서 보고했고 미국도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뭐 이런 형태의 역사적 순환은 항상 있었던 거였거든요. 뭐 전기관 나와서 방적공 사라졌고 트랙터 나오면서 농장 인구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당연한 결과라고 우리는 봐야 되는 것 같고요. 반면에 대신 인공지능을 평가하고 검증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그런 직무는 훨씬 더 부상하면서 훨씬 더 높은 연봉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같은 보고서가 있어요. 저는 이 얘기를 5년 전부터 했는데 사실 한 20번의 컬럼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아무도 뭐 제가 말한다고 들어주지도 않고 관심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 얘기를 하시니까 나름 또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구글이나 MS가 이런 AI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 윤리나 이런 안전 관련된 사고가 일어난 게 아니라 AI와 관련된 기술과 이런 신뢰성 관련된 기술은 또 다른 기술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쉽게 아직은 접근을 못한 거죠. 특히 이게 다학제와 다차원이고 다계층의 어떤 학문이다 보니까 서비스 기획 같은 하시는 분들은 일단 산업 도메인에 대한 지식뿐만이 아니라 법이나 윤리를 꿰차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AI 어슈런스 같은 경우는 모델 리스크에 대한 보안이나 뭐 이런 통합적인 중독 추출 이런 것들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 부분이 있고요. 운영하시는 분들이 특히 사용자의 오남용 패턴을 식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기술적으로 오작도 하는 걸 알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데이터 중독하는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약간 이 철학적 관념까지도 같이 들어가야 이게 옳은 동작이냐를 좀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앞으로 급부상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요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높은 대우를 받을 거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짚었으면 좋은 게 하나 있어요. 혹시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AI 세이프티를 교육할 수 있는 대학은 어디가 있을까? 혹은 관련된 커리큘럼은 있을까? 혹은 관련된 교재는 있을까? 그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윤리적 교육하는 거 말고요,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 없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현재 5개가 있습니다. 유럽에 3개가 있고요, 미국에 2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지금부터 준비해도 최소 3년인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 체계를 준비하는데 아무리 빨려도 1년 이상 걸릴 거고, 그리고 이런 인력들을 양성하는데 2, 3년은 걸리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필드에 나가서 과연 바로 이런 실무를 할 수 있냐라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잘못하면 우리는 5년 뒤에 또 신뢰성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GPU 같은 또 이런 호들갑이 벌어지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저는 고민이 있고요. 그냥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인력들이 크게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래 박지원 대표님이 되게 세게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말을 아끼시는 것 같아서 드디어 세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가 궁금증이 있는 게 그 인재 유출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광주에서도 광장 사관학교가 있으면 서울로 인재들이 유출된다라는 그때가 한때 한 3, 4년도에 기사가 많이 썼던 것 같고요. 지금 한국 AI 개발자를 만들면 나 해외로 간다. 유출을 좀 걱정을 하시는데, 저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글로벌 기업에서 열심히 근무하시고 또 한국에 돌아오시면 또 한국 AI가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전 들거든요. 그래서 꼭 유출을 꼭 반대해야만 할까라는 의견이 있는데, 혹시 김민현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관련해서 제가 축구 얘기를 한번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가 EPL에서 득점왕을 할 수가 있는데 굳이 K리그에서 뛸 이유는 없잖아요. 그리고 축구를 영국에서 만들었는데 굳이 우리도 해야 된다고 K리그도 프리미어리그 같은 거예요라고 주장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축구에 대해서 진심으로 안 할 이유도 없는 거죠. 우리나라 태권도도 미국에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거고, 단지 우리나라는 태권도를 더 네이티브하게 더 잘하는 종주국인 거고, 그래서 그런 걸 1차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일단 실리콘밸리는 컴퓨터를 만든 곳이잖아요. 컴퓨터를 만든 곳이고, 거기에 있는 학교는 그런 컴퓨터를 디파인한 사람들이 교수로 있는 학교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이제 영국의 축구 같은 거죠. 한국의 태권도 같은 거고. 그러면 당연히 거기 가서 배워야 좋겠죠. 거기 가서 득점왕을 하면 좋은 거고. 그러면 이제 인재 유출을 그러면 자유롭게 하라는 거냐? 그건 아니죠.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아까 또 쌀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쌀은 지켜야 되니까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중국은 그걸 생각하고 있냐 하면, 아까 또 요약을 잘 해주셨는데, 중국에서 인재들이 굉장히 많이 실리콘밸리에 가고요. 심지어 지금 AI 1위, AI 2위라고 했을 때 그 AI 1위에 해당하는 기업 안에도 중국인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구글 안에도 중국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도미넌트한 현상이 만들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실리콘밸리의 창업가들이 우리나라 창업가들을 끌어주는 라인이 생기는데, 저는 그것에 있어서 한국 문화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 창업가가 많이 유출이 돼서, 그리고 구글 엔지니어가 많아지고 MS 엔지니어가 많아지고 챗GPT에 많이 고용이 돼서 한국인들이 거기 많아지면 저는 저를 많이 도와주실 것 같아요. 저는 한국 기업이니까 많이 도와주실 것 같고, 그러면 지금처럼 G3 어떻게 만들어요 했을 때도 또 와서 토론도 할 수 있고, 그쪽 얘기도 들어볼 수 있고, 오히려 너무 좀 미국 입장에서 오히려 저는 싫어할 것 같거든요. 얘네 우리가 돈 들여서 월급 비싼 거 주고 다 키워줬는데 한국 가서 저거 다 말해버리네, 이럴 것 같아요. 저조차도 그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인재 유출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는 입장인데, 그 근거는
한국인들의 끈끈한 정이 어차피 그것을 레버리지를 더 많이 할 거다, 더 많이 뺏어올 거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많이 보내고 많이 유학 보내고 많이 취직시키는 걸 KPI로 잡아도 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의견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그 학교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고 입시 제도도 바뀌어야 된다고 하셨고 또 점차 책을 읽어내는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여기 우리 이번 책에 저희 모두의 연구소 김설 대표님께서 지금 와 계신데 학교 교육 체계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데에서 강력히 얘기를 해주셨고 여기 서울교대 김봉지 교수님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나요? 하우투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책이 다 잘 나와 있으니까요. 이 책을 보면서 점차 책을 읽어내는 능력을 우리가 키우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교육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잠깐만 좀 의견을 드리면 AI 디지털 교과서가 지난 정부에서 이제 교과서로 만들려고 했는데 어떻게 교육 변화에 대한 큰 시도였는데 이제는 어제 국회에서 그 교육 자료로 이제 격과되는 게 통과됐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그 교육 기업들이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스크림 미디어 대표님 의견도 한 번만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AI 디지털 교과서는 전 정부 특히 이제 교육부 장관이 굉장히 힘있게 추진한 정책이었고 사실은 저희가 개발하는 입장에서도 보면 생각보다 일정이 굉장히 그 빡빡하게 나온 상황이었고 추진과 더불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정책이 먼저 확정되고 진행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정책을 확정해 나가면서 개발을 하라고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과정으로 이제 진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정부가 어쨌든 진행을 하고 그것이 또 큰 틀에 학교 교육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발행사들이 또 열심히 또 준비했고 그러는 과정에서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고 그러는 과정에서 나중에 사실은 어떤 평가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옴으로 해서 사실은 평가 기준에 맞추기 위한 노력들도 또 진행을 하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1차적으로 작년에 선정을 했고요. 선정하는 과정 중에 평가에서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떨어졌어요. 저희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 영어하고 수학을 넣었었는데 수학은 떨어지고 영어만 붙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저희가 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손상한 금액이 9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업이익은 꽤 높았는데 순이익이 적어든 상황이 또 이제 그런 데서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추진하는 개발하는 입장에서 보면 정부의 정책을 믿고 추진했는데 정부 정책이 지금 변하게 돼서 사실 좀 아쉽다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잘 방향을 잡아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는 건데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제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AI를 어떻게 그러니까 특히 초중고에 어떻게 적용할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얘기가 많고 또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선생님이 어떻게 쓸 거냐라고 하는 고민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잘 아시겠지만 학교에는 요즘이 아니죠. 꽤 전부터 선행학습금지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학습금지법이라고 해서 공교육에서는 자기 학년에 비해서 그 높은 학년의 학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AI 튜터가 학생들에게 제공되는데 그 AI 튜터에서 내가 인수분해를 안 배웠는데 인수분해를 질문했을 때 AI 튜터가 답을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AI 튜터를 고도화하는 작업이 선행학습금지법에 안 걸리게 예를 들면 질문을 규제한다든가 이런 부분까지 함께 들어가야 되니까 사실은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고 두 번째는 챗GPT라든가 이렇게 외국에 LLM을 쓰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활용도 좀 어려운 지점이 있었고 그래서 다양한 어려움이 있고 거기에 이제 UDL이라든가 이런 걸 적용하면서 갔던 지점들이 있어서 어렵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육 정책으로 나와서 영어하고 수학은 현재 교과서의 지위를 가지고 현재는 진행되고 사회하고 과학은 하겠다라고 발표만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어쨌든 진행되었던 영어 수학은 계속 가자. 그리고 사회과학은 아직 진행을 안 했으니 그거는 좀 뭐 상황을 좀 보자 이런 생각이 첫 번째 있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재 유출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개인적인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면 07년 정도에 중국을 많이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
저희 프로그램을 팔기 위해서 그때부터 중국을 많이 들어갔는데 그때 정말 중국에 갔더니 미국에서 돌아오신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회사 생활하다가 돌아오신 분들이 많았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중국 시장이 훨씬 좋아 보였던 겁니다. 당시 미국보다. 중국으로 가면 15개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제품들을 막아주는 정부가 있고 그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봤던 아이디어나 생각들이 있다라고 하면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사업적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었고 그래서 미국으로 정말 많이 돌아갔거든요. 결국 인재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개인에게 네가 애국심에 호소해서 한국에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면 축구 잘하는 친구는 정말 축구를 잘하는 곳에 가서 더 잘할 수 있게 그래서 한국의 자존심을 드높이고 거기에서 배워왔던 것이 저는 분명히 한국으로 돌아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국에 시장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한국의 시장만으로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삼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육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구조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중고 교육에서 AI가 들어가는 것이 처음에는 뭐 할루시네이션이라든가 다양함에 예를 들면 좀 주저주저함이 있겠지만 우리가 AI 3대 강국을 하자라고 하는 건데 3대 강국에 3대라고 하는 표현을 만드는 건 다 3위가 만들지 않습니까? 1, 2위는 절대 그런 말을 안 쓰죠. 3대 강국은 3위만이 만들고 그 다음에 7위가 되면 이제 뭐 G7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3대 강국이 되려면 실질적으로 시장이 풍부하게 만들어져야 되고 그래서 정부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섹터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구조를 잘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그 초중고 조금 어렵긴 하더라도 AI를 좀 더 폭넓게 열어서 선생님도 경험하고 그다음에 학생들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구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더 좋은 건 다행히도 국가가 AI 디지털 교과서라고 하는 걸 선언하고 국가 단위로 AI를 적용해서 교과서의 지위를 가지고 사업 혹은 정책을 피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마도 처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나라가 AI 디지털 교과서의 향방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육을 정말로 많은 나라들이 바라보고 있고 우리나라가 이 정책에서 성공한다면 마치 우리가 다양한 부분에서 1위를 만든 것처럼 정말로 가장 빠르게 어떤 글로벌로 가는 길을 스스로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책이 일관성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 AI 디지털 교과서를 취재하면서 가장 슬프게 들었던 말이 하나 있었어요. 그 개발하시는 분이었는데 정말 힘들게 만들었더니 내가 뭐 잘못한 걸 만들었냐. 그러니까 만들었는데 학교에서도 반대하고 뭐 여러 가지 반대 의견이 많으니까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되게 잘 만들고 열심히 노력하신 건데 결과가 또 그렇게 나오니까 그런 아쉬운 소리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올바른 정책이 처음부터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그 시간 관계상 객석 질문을 좀 받아볼까 합니다. 뭐 어떤 질문도 좋습니다. 한국형 LLM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뭐 AX에 강조됐는데 AX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료나 교육 분야는 어떻게 변화하면 좋을지. S2W가 되게 재밌거든요. 안보 쪽 이런 질문도 좀 해주시면 좋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달려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이렇게 다 모여주셔서 좋은 인사이트를 많이 이렇게 공유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종합법률사무소 이정에서 미국 변호사로 있는 전수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정책학회 AI 민간 특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고 또 AI 규제에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한 자리에 대표님들 나오셔서 좋은 이야기들 해주신 것들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싱크포 BL의 대표님
아까 우리나라는 추격인가 차별화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해 주시면서 프랑스는 GDPR을 무기로 하여서 어떠한 AI의 차별화를 가지고 있고 뭐 싱가포르와 영국도 각각의 어떤 차별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어떤 차별화는 무엇이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네, JPL 메디의 그 CTO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의료 같은 어떤 부분은 사실 고급 데이터이고 이런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은 여전히 이제 그러니까 의료 전문가와의 협조가 필요할 것입니다. 근데 지금 개발하고 계시는 어떤 의료 분야가 있을 것인데 그거는 어떻게 이제 협업을 유도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연구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전문가와 어쨌든 협조를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은 그분들도 설득이 되어서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어떤 능력을 공유를 한다던가 데이터를 공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외에 우리가 공공의료나 아니면 공공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더 많은 데이터가 더 필요할 것인데 이제 그건 기업의 입장에서 더 이렇게 협업을 추구하지 못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지금의 수준이 아니라 뭐 국회나 아니면 정부에 요청하는 구체적인 이런 협업이나 이러한 내용이 좀 더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 요청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실무적으로 좀 더 듣고 싶습니다. 네, 그 박재현 대표님부터 답변해 주실까요? 그 답변을 두 가지로 나눠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원하는 차별화가 있고 좀 우리나라가 잘 알려주는 그 강점 기반의 차별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김도환 대표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AI를 잘하는 부분은 지금 약간 모호할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잘 알고 있는 산업들, 조선, 의료 몇몇 산업들이 있거든요. 그 산업의 AI를 더 경쟁력으로 가해서 그렇게 스타트를 해 나가는 부분 그리고 그걸 계속 이제 확장해 나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현실성 있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이견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제가 원하는 차별화는 좀 다릅니다. 저는 역사적으로 모든 기술 발전을 봤을 때 그것을 먼저 만든 나라들이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그것을 사회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만든 나라들이 즉 실용에 성공한 나라들이 결국 성공했던 것 같아요. 수레바퀴, 전기, 자동차 다 마찬가지죠. 그러면 저는 우리가 만든 AI가 그 규제를 피한 제품이 아니라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인공지능을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되면은 저는 그게 더 좋은 차별이자 경쟁력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면은 되게 어려워져요. 그럼 많은 기업들이 힘들어진대요. 근데 저는 여기에 되게 기묘한 프레임 하나 들어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안전이라고 하는 게 왜 규제지? 안전은 결국 경쟁력이고 세상이 요구하는 가치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내가 잘 만들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제품을 만든다라고 하는 게 왜 갑자기 규제로 바뀌고 안전을 요구하면은 기술 발전을 위축해서 무언가 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프레임을 만들었거든요. 문제는 안전한 제품을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안 지켰을 때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조항 때문에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키면 되지 왜 그런 조항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해라고 하면은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즉 기업들이 그러한 요구사항을 달성하기 위해서 방법이나 재원이나 역량이나 여러 가지 시장 조건들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비용이 올라가거나 시장의 골든타임을 놓치거나 여러 가지 장애가 발생될 수 있고 또 그걸 지키지 못했을 때 들어올 어떤 후속 조치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많은 두려움이 이런 이상한 기묘한 프레임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좀 생각을 바꾸면 그러면은 당장 좀 기업을 돕는 체계로 갔으면 좋겠어요. 모든 기업한테 다 요구하는 게 아니라 혹시 그거를 내가 더 안전한 제품을 만들겠다라고 요구하는 기업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기술적으로, 제도적으로, 지원적으로, 재무적으로 국가가 지원을 해주자. 컨설팅을 붙여주던 뭘 하던. 그리고 그걸 달성했을 때 훨씬 더 파격적인 패스트트랙과 인센티브를 주자. 조달이 됐던 뭐가 됐던. 그러면 당연히 숫자의 밝은 기업들은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시장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더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이런 확신이 생기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단계적으로 잘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설계를 못하고 좀 무턱대고 요구하게 되면은 결국 세상은 편법이 발생되고 역행하는 모델이 항상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급하지만
단계를 지켜가면서 순화를 하고 수기 과정을 거치고 인식 전환도 가져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규제 때문에 불편하다가 아니라 안전이 곧 기술 발전이라는 생각, 그리고 규제를 잘 피한 제품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한국 제품은 그런 거 있잖아요. FDA 가장 강한 나라 캐나다, 제조 제품이 가장 강한 나라가 독일. 그러면 인공지능 신뢰성을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나라는 한국. 이렇게 되면 정말 많은 국가의 제품들이 한국에 와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받고 컨설팅 받고 우리나라 제품들도 잘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게 결국 코리아 프리미엄이 돼서 브랜드가 돼서 다른 제품들의 어떤 또 다른 부차적인 효과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바라는 경쟁력이지만 별로 사람들이 여기 많이 호응 안 해주시고요. 일단은 빨리 만드는 게 더 중요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저도 거기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다방면으로 지금 접근해도 좋겠다. 그래서 산업이 잘하는 부분도 하고, 그리고 이런 세이프티나 트러스워시 쪽으로도 같이 경쟁력을 갖춰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그냥 저의 지난 5년간의 바람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네, 너무 길어서 좀 놀랐습니다. 혹시 또 이 질문에 답변해 주실 분 계실까요? 없으시면 우리 방역용 CTO님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하루하루 데일리에 고민을 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저희도 실제로 저희뿐만 아니라 사실 AI나 이런 기술을 적용하는 건 산업군에 계시는 분들의 어떤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는 저희의 솔루션을 본다면은 의료진, 의사, MD라고 하는 메디컬 닥터 선생님들도 써주고 계시지만 같이 속해 있는 연구 간호사나 간호사 선생님들도 많이 사용을 해주시는데요. 저희는 의료진 분들에게 의사 선생님들에게 어떤 이런 협업을 요청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목소리가 좀 버텀업으로 올라가는 게 조금은 더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 간호사 선생님들의 어떤 고충들을 좀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런 관점에서 어떤 저희의 주 사용 대상이 되는 소프트웨어의 주 사용 대상이 되는 간호사 선생님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리하게 업무를 수행을 하실 수 있을까의 관점으로, 이것도 작게 크게 보면 AX 그런 관점의 일환이기 때문에 데일리의 업무를 어떻게 1시간이 걸리던 걸 하루 10분, 5분으로 단축을 시켜줄 수 있을까, 이런 관점으로 좀 접근을 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실제로 아까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의료정보고속도로라고 이 상급 종합병원들의 데이터를 모아두는 사업을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 데이터를 직접 들여다보면은 활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데이터들인 거죠. 실제로 데이터가 안 쌓여 있는 구조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흔히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실 때 의사 선생님들 컴퓨터에 있는 그 화면이 EMR이라고 하는 화면이고, 저희가 데이터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은 EMR이랑은 별도로 구축이 된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시스템이 있고요. 이 시스템을 통해서 받게 되는데, 병원에서는 EMR에 있는 데이터를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먼저 적재를 해야 하는데, 이 작업을 좀 주도적으로 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현업의 어떤 목소리를 들려드린다면은 이런 데이터를 적재하는 결국에 의료정보 고속도로라는 사업을 시행을 했으면은 이거를 적극 장려하고 활성화를 시켜야 할 건데, 그런 관점에서 상급 종합병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적재하실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인 어떤 장치가 좀 마련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아까 정부 쪽에서 일하는 디지털 헬스 팀장님께서 잠깐 왔다 가셨는데요. 너무 바쁘셔서 가셨는데 꼭 말씀 꼭 전달드리겠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없으시면 이것으로 저희 패널 토론 마치겠고요. 저희가 홍보 하나만, 죄송한데 하나만 할게요. 아까 저희 팔란티오 얘기도 나오고 국방 쪽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요. 7월 28일에 국회에서 저기 조선일보 국방 전문 기자 출신인 유용원 의원님하고요. 국방 AI 세미나를 하는데요. 일단 팔란티오 코리아가 참여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애정하는 기업이에요. 전 세계 버추얼 트윈 1위 기업, 정말 취재하면 정말 재밌는 기업인 다소 시스템 코리아에서도 같이 참여를 할 예정이고요. 또 저기 계신데 우리 국내 팔란티어랑 경쟁할 수 있는 회사가 SIA인데 저기 SIA 전태균 대표님도 참여하시고 뭐 포테토마로 같은 그런 기타 등등 기업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 관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 속에서 준비된 모든 섹션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유롭게 네트워킹 시간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귀한 걸음해 주신 분들께 유익한 자리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더 AI는 앞으로도 항상 한 발 앞서 인공지능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언론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금일 더 AI 창간 5주년을 축하해 주시고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